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교과서 78페이지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법 들어갈 건데 우리 문법 알기 전에 우리나라의 문법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 주시경 선생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이 지어놓은 글을 보거나 내가 글을 지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이 문법을 모르면 남이 지어놓은 글을 볼지라도 그 말뜻에 옳고 그른 것을 능히 판단하지 못하는 법이요. 내가 글을 지을지라도 그 말뜻에 옳고 그른 것을 능히 판단하지 못하는 법이요. 내가 글을 지을지라도 능히 문리와 경계를 옳게 쓰지 못하는 법이니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말의 법식을 배워야 할지라. 자, 주시경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쓴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법 요소를 익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시경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지. 그럼 역사를 통해 함께 미래도 비춰볼까? 미래를 보는 거울, 대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한글.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켜낸 한글 학자 주시경.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기소불욕 물시어인. 왜 뜻도 알 수 없는 어려운 한문을 읽고 다시 우리말로 풀이할까? 어린 시경은 의아했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우리 글은 정말 신기하고 편했거든. 그때부터 우리 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지. 과거에도 안 나오는 글자를 뭐하러 공부하느냐?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우리 글을 하찮게 여겼지. 그러던 어느 날, 시경은 미국인 선교사에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길로 과거 공부는 접고 배제 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공부했지. 비슷한 모습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이야. 시경은 서재필 박사의 제안으로 우리 글 신문을 만드는 데에도 참여하게 됐어. 신문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았지. 한글 신문을 읽은 백성들은 물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훨씬 쉽게 알게 됐어. 우리 글의 힘은 이토록 컸던 거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여기저기서 우리 글을 가르쳤던 시경에게 주보따리란 별명이 생겼다네. 한편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우리 글에 통일된 규칙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시경은 연구와 함께 한글이란 새로운 이름도 붙였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자 학교에선 일본 말과 글을 가르쳐야 했지. 그러면 그럴수록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려는 시경의 의지는 더욱더 굳건했어. 이제부터 내 이름은 크고 맑은 샘이라는 뜻의 한흰샘이다. 조상의 성까지 버리면서까지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던 주시경. 그의 의지에 모두가 뭉클할 수밖에. 일본의 탄압을 피해 음운과 어법에 대한 책을 내고 나라 밖에서 한글을 가르치려던 시경은 얼마 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하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마침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성했지. 우리 글을 올바로 깨치는 일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시경과 제자들이 일본 탄압에 끝까지 한글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글은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우리 여기까지 주시경에 대한 영상 봤고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저 여기 79페이지에 있는 알아두기 있죠? 거기에 크게 한번 이렇게 별표 쳐봅시다. 담화 상황에 맞는 문법 요소의 사용.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전달하려면 담화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 요소들인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이 담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일단 밑줄 쳐볼게요. 문법 요소에 뭐뭐 있냐면 높임 표현 있고요. 시간 표현 있고요. 피동 표현 있고요. 인용 표현이 있어요. 다 밑줄 칠게요. 우리 이 단원에서 배워볼 활동들이에요. 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높임의 대상과 나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의 관계, 그리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한 시간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무엇을 부각하여 말할 것인가에 따라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에는 정확한 방법에 따라 인용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높임, 시간, 피동, 능동, 그다음에 인용 표현까지 배워볼 건데 마지막 줄에서 네 번째,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자, 높임을 표현할 때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높임 대상과 나의 관계를 고려해서 세 가지 높임법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것을 세 글자로 사건시라고 불러요. 사건시. 말하는 시점, 발화시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시와 말하는 시점의 관계 그리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한 시간 표현인 시제와 동작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 인용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우리 문법 배울 때는 일단 먼저 네 번째 여기 줄 문단부터 읽고 가볼게요. 문법 요소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요소 중에 하나라서 우리말의 문법 요소를 바르게 이해해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들을 배워볼 건데 일단 첫 시간에 먼저 배울 건 높임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이 제일 덩어리가 큰데 높임의 대상에 따라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고 객체를 높이면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죠. 청자라는 말도 상대, 그다음 객체, 주체라는 말도 이해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 먼저 볼게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부터는 문법 요소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오마국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문법 요소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 일단 문법 요소라는 게 뭘까? 너희들 높임, 종결, 시간, 피동, 사동, 부정, 인용 이런 말들 다 들어봤지? 이런 것들을 문법적인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보통은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인용 표현이라고 하지. 이러한 문법적인 표현을 실현시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파생접사,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일부 어휘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것들이 각각의 문법적 표현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지. 먼저 높임 표현을 보자. 높임 표현은 화자가 특정 대상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높임의 태도를 다르게 표시하는 문법적 표현이야. 높고 낮은 정도는 나이, 사회적 지위, 직책, 서열 등이 기준이 될 것이고 높임의 태도는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든지 아니면 화자 스스로를 낮추는 방법 등이 사용돼. 높임 표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높임법이야. 높임법은 대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 먼저 주체 높임법을 보자. 주어 높임법 아니야. 주체 높임법이야. 일단 주체라는 말의 개념을 잡아보자. 주체는 문장에서 주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자 서술어가 설명하고 있는 대상, 즉 주인공을 말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여기서 주어는 철수가지. 여기서 먹는 행위의 주체는 철수가야 철수야. 엄밀하게 말하면 철수지. 주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즉
주어의 자리에 놓이는 철수가 주체라는 거야. 그러한 주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해. 주어 높임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주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아버지가 밥을 먹는다. 호래자식이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버지께서, 주체는 아버지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 가를 빼고 깨서를 넣었어. 주격조사 이가 깨서에서 서 중에서 주어를 높일 때 쓰는 조사는 깨서였지. 하지만 화자는 아직도 버릇이 좀 없어 보여. 아버지께서 밥을 먹으신다. 한결 낫네. 여기서는 용언 먹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가 쓰였네. 그런데 높일 거 다 높였는데도 왜 아직도 호래자식 같을까?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자, 드디어 효자 만렙이 되었네. 밥이라는 단어 대신에 높임의 의미를 담은 특수어휘, 진지를 사용했어. 먹으신다 대신에 극강의 높임인 특수어휘, 잡수신다를 사용했네. 이처럼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 첫째,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를 사용하는 방법. 둘째, 용언에 의시를 사용하는 방법. 이때 의시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해. 셋째, 자체적으로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이미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대답해봐. 있다를 높인 특수어휘는 계시다. 자다를 높인 특수어휘는 주무시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게. 여기서 들다를 높이면 드시다. 먹다를 높이면 잡수다. 여기서 잡수다를 한 등급 더 높이면 잡수시다. 아프다를 높이면 편찮으시다. 죽다를 높이면 돌아가시다. 집을 높이면 댁, 나이를 높이면 연세, 이름을 높이면 성함, 말을 높이면 말씀, 밥을 높이면 진지, 일을 높이면 치아, 술을 높이면 약주. 전부 다 아는 말들이지. 이게 바로 한국어 원어민의 파워야. 그리고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따라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높임은 방금 봤던 예문들처럼 주체를 직접 대놓고 높이는 방법이고,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까지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내는 방법이야. 즉, 주체의 신체, 말, 생각,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까지 덩달아 높이는 결과를 만드는 거지.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 서술절 따님이 있으시다를 보자. 딸이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따님과 의시를 사용해서 이 겹문장의 진짜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네. 선생님의 딸을 따님과 있으시다로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일단 깨서는 직접 높임이고, 서술절 귀가 밝으시다를 보자. 그냥 귀가 밝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필 그 귀가 할아버지의 귀니까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해 귀를 높임으로써 이 겹문장의 진짜 주체이자 그 귀의 주인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선생님은 댁이 어디세요? 여기서는 선생님의 소유물인 집을 댁으로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강하게 리스펙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네.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말씀으로 높임으로써 주체인 대통령까지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물론 이때 대통령께서의 깨서와 나오셔서의 시, 주시겠습니다의 시는
직접 높임이겠지. 흔히들 높임 표현이 한국어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높임 표현은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견되고 있어. 다만 한국어는 단순한 어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정교한 등급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높임 표현이야. 그런데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미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높임 표현을 습득했기 때문이야. 높임법 하면 학생들이 거부감부터 가지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훨씬 편하게 느껴질 거야. 자, 주체 높임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건 교과서로 정리할 거고요. 이제 주체 높임 말고 높임 표현에 3가지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우리 객체 높임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볼게요. 자, 잠깐만요. 할게요. 오마국 높임법 시작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높임법을 공부할 텐데 일단 이 생소한 객체라는 말의 정체를 먼저 밝혀보자. 지난 시간에 주체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했지? 그러면 객체의 정확한 뜻이 뭐냐? 주체는 문장에서 주인공이니까 주어와 관련된 대상이야. 객체는 문장에서 손님인데 그렇다면 어떤 문장 성분과 관련이 있을까? 철수가 형에게 책을 주었다. 주었다라는 서술어는 세 자리 서술어지. 주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어뿐만 아니라 건네질 물건, 그리고 물건을 받을 존재가 있어야 돼.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와 누구에게 라는 부사어가 필요한 거지. 자, 결론. 문장에서 주체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말해. 문장에서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말해. 즉, 이 문장에서 주체는 주어 철수가의 철수이고 객체는 부사어 형에게의 형, 목적어 책을 내서의 책이 되는 거야. 사전에서는 객체를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객체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지만 서술어에 따라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오케이? 따라서 객체 높임법은 결국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놓이는 경우 이를 높이기 위한 표현 방법을 말하는 거야. 나는 할머니에게 과일을 주었다. 먼저 이 문장에서 객체를 찾아보자. 부사어 할머니에게를 보니 할머니가 보이네. 목적어 과일을 내서는 과일이 보이네. 이 중에 높일 필요가 있는 건 할머니지.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전혀 높이지를 않고 있어. 호래자식이네. 자, 나쁜 놈에서 벗어나야겠지. 나는 할머니께 과일을 주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부사격 조사인 에게는 객체 할머니에 붙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따라서 할머니의 격에 맞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쓰면 좀 더 매끄럽지.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 나는 할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객체가 친구나 동생이 아닌 할머니니까 당연히 주다보다는 드리다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 이제 완벽해졌어. 객체인 할머니를 제대로 높여드렸어.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 여기서 높여야 할 대상을 찾아보자. 목적어인 어머니를, 이걸 봐봐. 객체 어머니가 보이지? 당연히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인데 이 문장에서는 전혀 높이지를 않고 있어.
호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람이나 동물을 자기 몸 가까이에 있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데리고의 기본형은 데리다인데 좀 낯설지. 객체인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적절하지 않지.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 이렇게 데리다를 모시다로 바꾸니까 훨씬 깔끔한 문장이 되었어. 자,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을 정리해보자. 첫째,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사어가 가리키는 객체를 높여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야. 둘째,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객체를 높여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야.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에는 뭐가 있을까? 코리안 원어민 파워업!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물어볼 테니 대답만 해봐. 보다를 높이면 되다. 하나 더 있지? 뵙다. 주다를 높이면 드리다. 말하다를 높이면 여쭈다. 하나 더 있지? 여쭙다. 데리다를 높이면 모시다. 말을 높이면 말씀. 밥을 높이면 진지. 진지, 말씀 등은 주체 높임법에서 사용되던 특수 어휘들인데 객체 높임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게 특이하네. 즉, 특수 어휘를 주체 따로, 객체 따로 이렇게 덮어놓고 외우면 안 되겠지.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여기서 진지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어휘야. 나는 할머니께 진지를 차려드렸다. 여기서 진지는 부사어 자리에 놓인 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어휘야. 주체, 객체 높임법 모두에서 통용되는 특수어휘들도 있다는 거 주의하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한번 보자. 사장님이 직원들을 격려했다. 직원들은 사장님을 존경했다.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경의를 표했다. 높임의 전미사 님이라는 게 있어. 회장은 회장님, 사장은 사장님, 이사는 이사님, 선생은 선생님. 이렇게 체언에 님이 붙으면 해당 체언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지. 그런데 예문을 보면 알겠지만 님이 붙은 체언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나 부서가 될 수도 있어. 따라서 전미사 님은 특정한 하나의 높임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초 같은 느낌? 주체, 객체 높임법이 매끄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자, 정리하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주어의 자리에 온 주체를 높이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의 자리에 온 객체를 높이는 거야. 주체 높임법은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말어미 의시, 특수어휘들을 사용하고 객체 높임법은 부사격조사 깨와 특수어휘들을 사용해. 주체, 객체 구분 없이 걸쳐서 사용되는 특수어휘들이나 전미사 님 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지 말고 문장의 의미를 잘 분석하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야. 자, 여기까지 우리 주체 높임 배워봤고요. 객체 높임 배워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뭐 남았죠? 높임 표현 3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도 배워야 되죠.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것을 상대 높임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까지 보고 나서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자, 높임 표현 3번째 상대 높임 한번 볼게요.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의 마지막 순서인 상대 높임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마국 시작합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주어의 자리에 놓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었고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동작이 미치는 목적어와 부사어, 그 자리에 놓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었어.
그러면 상대 높임법은 누구를 높이는 것일까?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 즉 상대방을 격에 맞도록 높이거나 낮춰서 대우하는 방법이야.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높임법을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주체와 객체 높임법은 높이는 방법만 쭉 정리했었지. 그런데 상대 높임법은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낮추는 방법도 있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그 단계가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어.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자. 일단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돼. 문장은 종결 어미에 따라 평의 명청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따라서 각각의 문장 종류에 해당되는 어미들이 사용되고 있어. 참고로 해요체와 해체를 보면 어미의 형태가 똑같아서 각각 한 개의 어미가 다양한 문장에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각의 문장마다 어미의 이름과 쓰임은 엄연히 달라. 그리고 격식을 제대로 차리느냐, 상대적으로 덜 차리느냐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다시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로,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로 분류가 돼. 이 표는 많고 많은 말들 중에서 편의상 동사 하다를 대표로 뽑아서 만든 거야. 그리고 명령문에 사용된 명령형 어미를 가지고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만약에 하다가 아니라 가다로 체계표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바뀌고 격식체의 세부 이름들도 가십시오체, 가오체, 가계체, 가라체가 되었겠지. 또 굳이 명령형이 아니라 평서형 어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면 갑니다체, 가오체, 가네체, 간다체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었겠지. 자, 결론은 체계표에서 왜 동사 하다를 썼느냐, 왜 명령형 어미의 이름을 붙였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미의 개수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표를 하나의 예시 자료로 참고하라고 제시한 거야. 오케이? 자, 먼저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보자. 격식체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관계, 지위, 직책 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격식을 차린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이 두 표현 사이에 느낌이 다르지. 높임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은 하십시오체이고 낮춤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은 헤라체야. 그래서 하십시오체를 아주 높임, 헤라체를 아주 낮춤이라고 해. 하오체는 상대를 보통 정도로 높이는 표현이어서 예사 높임이라고 하고, 하계체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낮추지만 낮추더라도 약간은 대우해주는 느낌? 막대하지는 않는 표현이어서 예사 낮춤이라고 해. 즉 정리를 하면 하십시오체는 화자가 상대방을 극강으로 높일 때 사용하고, 하오체와 하계체는 화자가 서열이 동등하거나 낮은 상대방을 예우해 줄 때 사용해. 당연히 헤라체는 높일 필요가 전혀 없을 때 사용하지. 자, 지금 대통령이 장관에게 말을 하고 있어. 장관은 지금 당장 회의 소집을 하십시오. 장관은 지금 당장 회의 소집을 하오. 장관은 지금 당장 회의 소집을 하게. 장관은 지금 당장 회의 소집을 해라. 동사 하다의 명령문을 예로 들었는데 화자는 대통령이고 청자는 장관이야.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높임의 강도가 점점 옅어지는 게 느껴지지. 각각 명령형 종결 어미인 십시오, 오, 게, 아라가 결합되어 있네. 동사 하다 말고 다른 말을 넣어도 마찬가지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오, 기다리게, 기다려라. 가십시오, 가오, 가게, 가라. 단계에 따라 높임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지. 이번에는 평서문을 한번 보자.
우리 아들은 매일 새벽에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매일 새벽에 공부를 하오. 우리 아들은 매일 새벽에 공부를 하네. 우리 아들은 매일 새벽에 공부를 한다. 평서문이니까 평서형 종결음이 비읍니다, 오, 네, 니은다가 결합되어 있네. 마찬가지로 청자를 대우해 준다는 느낌이 점점 옅어지는 게 느껴지지. 동사 하다 말고 다른 말을 넣어볼까? 기다립니다, 기다리오, 기다리네, 기다린다. 갑니다, 가오, 가네, 간다.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라 높임의 정도가 약해지고 낮춤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어. 미래엔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열려라 함께 보고서 디지털 미래 이어서 정책형 볼게요. 뉴딜 펀드. Hey boy, every time you say goodbye, every time 이에 반해 비격식체는 공식적인 관계, 지위, 직책 등을 벗어났기 때문에 격식이 덜할 뿐만 아니라 친밀함과 정감을 중시하려는 표현이야. 격식체처럼 높임의 세부 단계는 없고 그냥 높이든지 낮추든지 둘 중 하나야. 해요체는 높임의 표현에서 두루두루 쓰인다고 해서 두루 높임이라고 하고, 해체는 낮춤의 표현에서 두루두루 쓰인다고 해서 두루 낮춤이라고 해. 둘 다 종결음이 아어로 실현되는데 해요체는 여기에 통용 보조사 요가 추가로 결합돼. 즉 종결음이 아어에 통용 보조사 요가 결합되는 거지. 아까 앞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로 실현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특이하게 해요체만 통용 보조사 요가 덧붙여서 실현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요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야. 나는요, 오빠를요, 정말로요, 좋아해요. 형태론에서 다뤘는데 기억날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해요체와 해체는 문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맥락이나 억양 등을 통해서 문장의 종류를 파악해야 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같이 먹어. 또 먹어. 뭐 이런 식인 거지. 장관께서는 지금 당장 회의 소집을 해요. 너는 지금 당장 회의 소집을 해. 대통령과 장관 사이가 좀 더 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처럼 비격식체는 격식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밀한 느낌을 준다는 게 특징이야. 참고로 장관께서는 을 보니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같이 사용되고 있네.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은 각각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돼.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이처럼 한 문장에 3개의 높임법이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상대 높임법의 체계는 사실 오늘날의 실제 언어 생활과는 괴리감이 많은 게 사실이야. 특히 하오체, 하계체는 사실 TV 사극에서나 볼 법한 말투여서 일상에서는 잘 안 쓰이지. 특히 하계체는 장모님체라는 별명이 있어. 광고 잠깐 보고 이어서 볼게요. 광고가 너무 많죠? 우리 사위 많이 먹게. 우리 사위 왔는가? 이처럼 오늘날 주로 장모가 사위에게 사용하는 말투라는 거지. 그래서 젊은 문법학자들이 상대 높임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끔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해. 자, 정리하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미를 보고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 그리고 청자인 상대방을 높이고 있는지 낮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표로 제시한 건 대표적인 어미들이야. 저거 말고도 다른 어미들이 많긴 한데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밤마다 치킨을 먹지. 자, 생각해봐. 저런 말투는 친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반말이야. 해체인 거지. 여기에 보조사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되는 거고. 이처럼 표에 없는 어미가 나오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판단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지금까지 한국어 높임법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느라 대단히
여기까지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에 대해 배운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방금 배웠던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80페이지를 보고 나면 용어들이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상 꼼꼼히 만약에 안 봤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영상들 꼼꼼하게 확인해야 다음 시간부터 본문 내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